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먼저 어제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KTNG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홍삼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올려주셔서 저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홍삼이 비타민에 비해서 좀 비싸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유통기한 뭐 얘기도 하시고 참 몸에 좋은 거는 잘 아는데 최근에 좀 안 먹은 지 꽤 된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했고 홍삼이나 인삼 제품은 좋긴 한데 먹으면 자꾸 입맛이 돌고 살이 찐다는 단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애들 보약 먹이면 어떤 경우에는 막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본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 애주가 형님들 봤는데 애주가 형님들 중에서 아니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 많이 드시면 간이 안 좋아지면서 좀 얼굴이 검게 변하잖아요. 근데도 피부가 되게 좋고 얼굴이 밝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참 신기하다. 술을 저렇게 드시는데 보면 홍삼을 꾸준히 먹는다. 예, 이런 부분을 꽤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삼이 그렇게 좋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연 이제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제가 편하잖아요, 보면. 편하게 이제 섭취 가능하고 가격도 많이 좀 싼 것도 있고 대체제로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제품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을 매일 보시는 아주 모범생이시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엔비디아를 750에서 1050 사이에서 트레이딩 영역에 진입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000 넘는 상황에서 어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데 최근에 뭐 저희 지난주 주말에 올라왔던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MACD나 그리고 RSI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내년 7월까지는 아직까지 이 필반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추세가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거랑 지금 약간 엔비디아는 근데 거품 영역으로 진입을 했으면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또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요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나눠서 또 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으로나 또는 달러나 엔화로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미국이나 일본 주식을 하고요. 국내 원화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국내 주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 주식에 있어서 엔비디아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워낙 많은 비중을 들고 와서 작년에 S&P 500에 거의 뭐 3배 넘는 수익도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익절을 잘해야 되잖아요. 익절을. 한국 주식은 정말 익절을 조금 생각보다 좀 빨리 해야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미국 주식은 약간 생각보다는 늦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 450불 때 다 팔았다 했을 때 이게 산업의 사이클이 뭔가 시작이 되면 작년 챗GPT가 쏘아올린 그 AI 모멘텀이 너무 빨리 다모다란 교수님이 좀 너무 빨리 파는 것 같은데 재작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는데 작년 9월 달 언저리로 팔았다는 게
이 사이클을 너무 좀 빨리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900불 이제는 1000불, 1040 뭐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 750에서 1050 요 얘기는 3월 8일인가 엔비디아가 시초가에서 저가까지 하루에 10% 이상 빠졌을 때, 네, 그때 긴급 영상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당분간은 이 750에서 1050 사이에 박스권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3월 그때가 둘째 주였으니까 벌써 3월, 4월, 5월, 4월, 2달이 넘었네요. 그 사이에 750, 뭐, 한 6까지 갔다 왔었죠. 갔다가, 자, 제가 생각한 그 박스권 상단 1050을 이번에 살짝 뚫었어요. 뚫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아시다시피, 액면 분할이라는, 네, 수급 이벤트를 딱, 젠슨왕이 제시를 했던 거죠. 액면 분할하면 바로 이제 퀀트 분석을 해보면 액면 분할 어나운스먼트 즉 발표하고 나서부터 한 3개월 동안 시장 대비 되게 강합니다. 시장 대비. 그리고 액면 분할도 테슬라의 경우로 보시면 돼요. 테슬라의 경우 2020년 8월 달에 이 강세장 전기차 모멘텀이 시작됐네. 그때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약세장 2022년 그때가 언제였었죠? 22년에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나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좀 강했다가 다른 주식도 계속 빠지는데 테슬라가 버티다가 액면 분할 이벤트 끝나고 나서 좀 오르는 듯 하더니 나중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미국 시장은 22년 10월 달에 바닥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12월, 1월 초까지 더 빠졌었잖아요. 그게 액면 분할이라는 수급 이벤트로 들어갔던 그 물량이 나중에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수급이 꼬였던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서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어요. 그죠? 그때.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다라는 공시가 10월 11월 달에 나오면서 대주주가 그렇게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수급이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100불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300불 왔다가 그러고 지금 다시 140불 갔다가 170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요는 분석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 이전으로 또 어떤 수급 이벤트라든지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또 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뭐 다른 외적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단기적인 그 변동성의 변동폭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이번에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 때문에 1,050원을 1,050달러를 뚫었고요. 저희도 여기서는 좀 분할 매도를 들어가려다가 액면 분할? 야, 그러면 액면 분할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 상승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니까 일단 홀드. 약간 저희끼리 또 막 이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750에서 1050이 저는 3, 4, 5 있고 길게는 지금 이 실적을 또 봐야 되잖아요. 실적을 보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매출이라든지 보면 약하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 다음 분기에는 오히려 다음 분기 실적 액면 분할 다 끝나고요.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는 오히려 다음 봅시다. 5월이니까 이번 8월 말이 되겠네요. 8월 말. 8월이면 9월, 10월 저기도 미국 대선 영향권에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액면 분할 케이스 때문에 위로 뭐 조금 더 치고 올라가도 결국은 주식은 다시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내리의 가치로 또 수렴하거든요. 수렴합니다. 수렴하게 되면 또 저는 900불 언저리에서 주식을 살 기회를 또 준다고 봅니다. 네. 과거 한번 보세요. 뭐 테슬라도 그랬고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로 올라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한 6개월 사이에 보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이제 1000BDR로 올라서서 1000불 위에서 막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는 비백으로 또 가고 있고, 아마존이 최근에 그 H200까지 그렇게 구매를 하다가 비백이 나와 앞으로 그러면 비백이 훨씬 더 전력 수요라든지 속도에 있어서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그 비백 나중에 뭐 100에서 75는 HB200으로 받고 나머지 그러면 25 받기로 한 거는 B100으로 받을게,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B100으로 블랙웰로 넘어갔을 때 또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매출이 뭐 내년까지는 계속 매출 탑라인하고 이익도 늘어나게 되는데, 주가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바로 앞전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익의 고점일 때가 주가 고점이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익의 고점하고 주식의 고점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컨벤셔널한 그 서버도 지금 교체 주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동안에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중심의 랠리가 있었다면 반도체 후반기 랠리에서는 또 컨벤셔널한 쪽에 방금도 반도체 세미나하고 왔었는데 컨벤셔널한 쪽도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메모리 쪽에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10% 정도 되거든요. 10%. 네, 가격은 이제 훨씬 좀 비싼 면도 있지만, 그래서 컨벤셔널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또 시장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기면 모닝브리프라든지 워맵 신박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난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오늘 되게 중요한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자, 중국은 반도체 굴기 착창, 미국에서는 64조 펀드를 띄워라는 부분이 어제 이제 발표가 났었죠. 그러면서 어제 중국 시장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꽤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자, 반도체 굴기 처음 있는 건 아닌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64조 원이 넘는 빅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머니게임 양상을 띠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정부 주도로 3차 빅펀드,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 이름은 이렇게 돼 있네요. 반도체라고 하지 않고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라고 돼 있고 3,440억 위안이라서 거의 65조 정도 됩니다. 주요 주주는 중국 재정부와 이 주주가 누군지도 되게 중요하죠. 이 정부가 개입이 돼 있어야 나중에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재정부와 국계금융유한책임공사 그리고 상하이 국성유한공사 중국 공상은행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등 19곳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은행들이 돈을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본이 많이 쌓였는데 이 쌓여인 금융자본이 약간 공공재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그동안에 이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예대 마진으로 이 돈이 쌓였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주식 사가지고 배당으로 다 주세요 해서 배당으로 다 빼돌리는 게 맞는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예대 마진, 이 예대 마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처럼 은행들이 출자를 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를 키우는데 그런 자금으로 좀 쓰면 좋지 않나 싶으네요. 자, 이 3차 빅펀드의 운용 기간은 15년인데 투자 대상은 자국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등 산업 공급망 전반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다. 네, 앞서 1차 펀드가 2014년에 있었네요. 1390억 위안, 24조 4300억. 그리고 2차는 2019년 2040억 위안, 약 37조 6천억 규모로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1차 펀드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 60% 이상이 투자됐었고요. 2차 펀드는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 패키징 등으로 투자 영역을 다양화했고 이번 3차 펀드는 공급망 자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투자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규모로 보면 이 1차, 2차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네요. 공교롭게도 1차가 2014년이잖아요. 이때 2014년이 하이닉스가 막 날아갈 때고 그때 DDR3에서 DDR4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한창 그랬던 때인데 굉장히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분위기에서 또 3차 펀딩이 이루어졌네요. 요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보란 듯이 반도체 자립 올인 중국판 TSMC와 퀄컴을 키운다. 네, 구체적인 목표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격해지는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에 이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015년 7월에 미국이 중국 친화윤이 마이크론 인수 불어 어떻게 보면 14년의 반도체 굴기로 먼저 빵 질러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4차 산업의 패권을 기술적인 패권을 중국이 또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15년 7월에 중국 친화윤이에다가 마이크론 친화윤이 마이크론 인수 불어 여기에 있었고요. 마이크론 인수 불어 예, 2018년 7월 요때부터가 이제 오히려 본격화된 거죠. 중국이 미 퀄컴의 네덜란드 NXP 인수 승인을 거부했네요. 그리고 19년에 5월 달에는 트럼프가 화웨이 장비 판매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0년 9월 달에 미국 SMIC 등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을 했고 그죠? 22년 8월에는 바이든이 대중 투자 금지 반도체 지원법을 공표하고 작년 5월에는 중국 주요 시설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 이게 보니까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도 대받아치고 한 내용들을 섞어서 놓았네요. 18년 7월 달에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NXP 인수를 하려는 걸 중국이 승인을 거부한 거네요. 그전에는 중국 친화윤희가 마이크론을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걸 미국이 거부했다. 그런 거네요. 자, 중국이 빅펀드를 지금 처음 선보인 2014년 이후 이번까지 합치면 지금 총 130조 원에 달하고요. 미국과 EU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한 111조를 투자하며 이에 맞서고 있는데 중국은 10년 전부터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 자립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빅펀드를 조성했고 이른바 반도체 굴기였죠.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 양쯔 메모리하고 CXMT, 창신 메모리를 비롯해서 중국판 TSMC인 SMIC 그리고 중국판 퀄컴인 시스템 온 칩 설계사 유니속 등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자, 중국 인허증권은 빅펀드 1차 때는 반도체 생산에 집중했다면 2차 때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번 3차 빅펀드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육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쓸 전망이다. 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가운데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과거 빅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리 문제가 불거진 운용사, 화신투자관리 대신에 펀드 운용을 위해 최소 2곳 이상의 운용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중국은 반도체 설비 구축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CXMT와 YMTC 등 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올해 1분기 총 64억 5,900만 달러를 설비 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 이상 많은 규모고요. 반면에 미국은 EU와 함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생산 공장과 연구시설 설립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죠. 현재까지 미국과 EU가 관련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 규모가 81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첨단 미세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및 주요 동맹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스트 웨스트 퓨처스 컨설팅 업체는 이러한 추세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은 2015년부터 본격화됐는데 당시에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서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펼쳤고 그해 7월 중국 친화윤희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미국 마이크론을 인수합병하려고 했고요. 그때 마이크론을 인수합병하려고 했군요. 하긴 2015년이 반도체 주가가 또 확 빠졌을 때요. 13, 14 랠리가 있고 15년이 실제로는 반도체 이익이 제일 많이 날 텐데 그때 주가가 이제 확 빠졌는데 그때 만약에 정말 중국이 마이크론을 인수했다면 완전히 대박이었겠죠. 2019년도에 트럼프가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2020년에는 미국 상무부가 SMIC 등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밑에는 쭉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얘기고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중국은 초대형 보조금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집행하면서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키워왔고 가장 취약했던 파운드리마저 최근 글로벌 3위로 올라서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지원은 속도전이 됐다면서 한국 정부도 최근에 발표한 반도체 전략을 시작으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해야만 수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요걸 먼저 볼게요. 주식보다 코인에 관심 많은 항구 요거보다는 단독 전력망법 국회 발목 잡혀 반도체 송정고속도로 계속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고 코인 얘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량이 원전 14기 맞먹는 막대한 규모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망 건설 수년 지연 다반사고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 앞당길 전력망에 대한 특별법은 국회를 못 넘어 고품질의 전력 안정적인 공급 SMR 발전소 대안으로 떠올라. SMR 얘기가 또 여기도 나오네요. 자, K반도체 전력 대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인 일대에 전자와 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 원전 14대 이상 발전량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할 전망인데 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대부분은 지방에서 송전망을 통해 끌어와야 하는데 그동안 전력망 구축은 주민 반대와 부처 간 이견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미뤄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전력망 구축을 앞당길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고요.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반도체 초격자 확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속도전을 윤 대통령이 주문하고 나섰지만 핵심인 전력 확보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수요에 의한 그런 전망 자료가 되게 많잖아요. 수요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공급단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공급을 아무리 만들어줘도 결국은 이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그 버지니아주랑 뭐 몇 군데가 그 아예 데이터 센터 설립을 불허했잖아요. 그 지역의 전력을 다 끌어다 쓰게 되니까. 그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뭐 도지사나 뭐 그런 시장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가 그 지역이 블랙아웃이 만약에 발생한다든지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인프라가 정말 깔려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돼서 100%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3년, 53년이면 아직 거의 30년 남았네요. 그러면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14.7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군요. 자, 전력 수요량 이 14.7기가와트를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산업발전 3사, 동서발전 남부 그리고 서부발전 2036년까지 500메가와트 분량의 LNG 발전소 6기를 지어서 3기가와트를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11기가와트 부족하네요. 그러면 2037년부터는 송전망을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가 몰린 호남과 서해안 그리고 화력발전소 원전이 위치한 동해안으로부터 전기를 또 조달한다는 계획이고 결국 용인 산단을 돌릴 전력 중 10기가와트 이상은 동해안 서해안에 편중돼 발전소로부터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금의 송전망 설비로는 이만큼의 전기를 실어 나르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고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추가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지만 송전망 건설은 예상보다 수년간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북당진 그리고 신탕정 345kV 송전망 건설 사업은 애초 2012년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주민 반발과 각종 송사에 휘말려서 150개월이 지연돼서 올해 12월에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0개월. 야, 12년 넘게 걸렸네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신송산까지 이어지는 345kV 송전망 건설 사업은 21년 6월 준공이 목표였는데 90개월 넘게 지연이 돼서 2028년에나 준공 가능할 것으로 된다. 밑에도 뭐 77개월 지연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쭉 나오고 있네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실제 동해안의 많은 화력발전소가 송전 문제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지자체 인허가와 보상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네요. 이래서 요즘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반복되는 전력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한데 일정한 주파수의 고품질 전기가 대규모로 필요한 반도체 산단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또 설치 제약이 비교적 적은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전력 수요지 인근에다가 설치해서 송전망의 부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동욱 인하대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가능성 때문에 첨단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유용하고 특히 SMR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 없어서 효율적이라고 강조를 했네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쇼티지라고 했죠. 쇼티지. 예. 공급 부족. 네. 앞으로 이 전력난 이게 쉽게 금방 해소될 이슈가 아니니까 이 전력난 이거는 앞으로 거의 한 5년간 지속될 빅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주식보다 코인에 관심 많은 한번 보겠게요. 미국은 이게 구글에 대한 검색어로 본 한미일 투자자인데 미국은 코인보다 주식 관심이 20배나 되고요. 그렇네요. 4대 80이네요. 주식 80, 코인 4. 일본은 91대 14. 네, 이거. 그리고 한국은 주식이 53, 코인이 67이라고 합니다. 한국만 코인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네요. 자, 한국 코인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거래량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투자자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주식보다 26.4%나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사는 작년 1년간 구글 내의 검색 빈도를 토대로 했고요. 가장 검색 빈도가 높았던 것을 관심도 100으로 설정한 후에 상대적인 수치로 해당 관심도를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야, 코인으로 뭐 근데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69,000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 15,000에서 69,000, 7만이라고 보고 4배? 좀 더 올랐네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가 130에서 지금 1060 와가지고 그죠? 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8배 올랐거든요. 8배? 8배 올랐고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는 뭐 더 올랐다고 그러죠.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주식으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더 좋지 않나 싶긴 한데 뭐 비트코인이 그 정도 올랐고 코인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 코인 말고 무슨 알트코인 뭐가 있는데 그거는 뭐 20배 올랐고 30배 올랐다고 아마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주식 시장에도 그렇게 네,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이 시가총액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 그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많기는 한데 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주식보다 훨씬 높게 났는데 특히 지난해 2월 코인, 앱토스 등을 필두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급등이 나타났던 시점 그리고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에 평소보다 관심도가 2배 이상 높아졌었거든요. 반면에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특징주가 나타날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높았고요. 유일하게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뛰어넘었던 시기는 지난해 7월에서 8월이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단체로 급등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어삼켰던 시기. 이때. 밑에 뭐 일본하고 비교도 해놨고요. 마지막 단락. 반면 2022년 12월 일본의 코인 거래소의 등록 계정 수는 약 630만 명으로 인구의 5%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군요. 한국도 바로 위에 거 읽어봐야 되겠네요. 2022년 기준 주식을 적어도 한 주 이상 보유한 국내 주식 투자자는 1,441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28%가 지금 주식을 한 주라도 이상 갖고 있고요. 자, 거래 가능한 계좌로 추산된 코인 투자자 수는 627만 명, 12%를 기록했다. 코인 하시는 분이 630만 명 가까이 되네요. 야, 꽤 많이 하네. 자, 일본의 주식 투자자가, 일본은 코인 등록된 계정 수가 630만 명인데, 일본의 주식 투자자는 1,400만 명. 우리랑 비슷하네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명으로 봤을 때, 한국은 5,163만 명, 2.4배가 넘는 걸 감안을 해도, 우리가 코인 등록된 숫자가 일본하고 똑같네요. 630만. 네,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지난해 코인 현물 거래량은 중국계로 세계 1위인 바이낸스가 3조 8천억 달러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와, 3조 8천억 달러. 한 5천조가 거래됐네요. 5천조가. 다만 바이낸스를 제외한 업비트가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가장 컸고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4,648억 달러에 머무는 걸 감안을 하며 우리나라 업비트가 상당히 거래가 많은 편이네요. 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전기차 침체가 끄떡없어요. LX 인터가 니켈 광산 신바람 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AKP 광산을 가보니 배터리 핵심 원료 니켈 채굴을 하고 있고 바다 인접해서 즉시 선적이 가능하고 채굴 비용을 낮춰서 수익성을 확보하고요.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합니다. 시추 확대, 추가 인수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LX 인터내셔널 얘기였습니다. 밑에 보면요, LX 인터내셔널의 AKP 니켈 광산이 나오는데, AKP 광산 연간 니켈 원간 생산량, 올해는 한 150만 톤 되고, 28년이 되면 370만 톤, 27년에 3년 뒤에 300만 톤으로 2배나 늘어나는군요. AKP 광산은 동쪽 끝은 바닷가고, 광산을 찾은 날도 7,500에서 1만 톤을 선적할 수 있는 바지선이 항만을 드나들고, 항만 앞에 저광장에 쌓인 니켈 원강 사이를 대형 트럭이 부지런히 오가고 있는데, 항구 접근성이 우수해서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도가 효자네. 현대차 해외법인 중 수익성이 탑.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또 한번 빵 위로 튀면서 뭐 밸류업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이벤트 때까지는 현대차가 나름대로 주가가 잘 위에서 버틸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완성차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현대차의 글로벌 법인들 중에서 인도 법인이 미국 체코 법인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에서 저가형 차종을 주로 판매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모델 비중을 늘리고 있고, 저렴한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지금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올해 1분기에 매출이 2조 7천억에 순이익이 2,673억. 작년보다 매출은 13%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21%나 늘었네요.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 그죠? 순이익률이 9.7%나 나오네요. 순이익이 향상된 것에 비해서 판매량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내수용이 16만 대, 수출용이 3만 3천 대 등으로 5년 전보다 14% 늘어난 완성차 19만 3,700대를 팔았군요.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최근 5년 사이 14% 늘었는데, 순이익은 무려 150%나 급증을 했네요. 또 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그죠? 약간 또 수익성 관리를 해서 수익성이 좀 좋아야 상장을 할 때, 수요 예측할 때 좀 높은 또 밸류를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인도법인이 이익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 확대가 꼽힌다고 합니다. 1분기에 SUV 판매량이 2019년에 3만 2천 대에서 올해 10만 5천 대, 3.3배나 늘었군요. SUV의 판매 비중이 무려 24%에서 66%로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좋군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소형 세단이나 해치백의 판매 비중은 5년 새에 76에서 50%로 줄었다고 합니다. 요 얘기를 안 읽었으면 예전에 현대차의 인도법인에서 생산하는 조그만 차들만 생각을 했을 건데, 수익성이 좋은 SUV 판매가 3분의 2나 되네. 인도는 22년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지금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등극을 했고요. 지난해 인도는 413만 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175만 대가 판매됐는데 한국보다는 2.4배나 많이 팔렸습니다. 자, 판매량 증가세보다는 주목받는 대목은 차급의 향상이고, 인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 경소형에서 중형 이상 위주로 차급 구조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19년도에는 2,050달러였는데 지난해 2,600달러. 아직까지는 2,600달러. 우리보다는 한 12분의 1 정도 되네. 네. 이 인도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현지에 동반 진출한 한국 부품사들도 호실적을 누리고 있는데,
HL 만도 나오네요. 제동 조향 서스펜션 부품을 생산하는 만도가 인도 매출이 1200억에서 2019년에 올해 2266억으로 90% 올랐고요. 도 트림 등 내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서현이와도 123% 증가했고요. 성우 하이텍, 코리아 FT, SL 등도 91%, 133%, 139% 성장을 했네요. 중국에서 예전에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 다시 인도 가서 인도에서 굴기하고 있군요. 현대차가 인도에 생산 공장을 차린 지 올해로는 27년을 맞았지만 해마다 현대차의 인도 실적이 신기록을 쓰면서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부품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